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논문 읽기 방법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논문을 어떻게 찾는지, 그죠? 그리고 논문을 어떤 식으로 찾았으면 어떤 식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논문을 찾고 싶다. 그럼 웹 오브 사이언스라고 하는 사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논문을 검색하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의 지와스에 대해서 검색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웹 오브 사이언스에 들어가서 검색하는 내용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논문을 이제 찾게 되면 그 논문을 서지 프로그램, 우리 엔드노트를 통해서 봤는데 엔드노트에 저장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논문 찾은 내용들을 관리하고 또 인용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논문을 실제로 찾았으니까 어떤 식으로 읽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우리가 영상에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주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다른 영상에서는 챗GPT를 이용을 해가지고 논문을 읽고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럼 논문 읽기 방법. 제가 예전에 그 노션 페이지에다가 논문 읽기 방법에 대해서 작성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노션을 사실 사용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노하우 같은 것들을 노션에 적어 놓는데 제가 영상에서 이 틈나는 대로 계속 그 노션에 정리된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학술 논문 읽기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논문을 읽을 때 효율적으로 읽는 방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논문을 읽을 때 구별해서 생각하면 좋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논문이라는 거는 연구 논문이랑 리뷰 논문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을 했을 때 연구를 해서 어떤 연구의 결과를 남긴다라고 하는 그 논문은 연구 논문에 해당을 하게 되고, 우리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을 나눴듯이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디스커션을 하거나 서머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리뷰 논문이라고 했죠. 이 각각의 목적이 다르고 논문을 처음 읽는 학생들한테는 양쪽을 좀 구별해 가지고 여러분들 읽으면 여러분들 그 논문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연구 논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논문이라고 할 때, 논문을 읽는다라고 할 때 그 논문은 연구 논문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뭐냐? 가설을 수립하고, 그죠? 그리고 그 가설에 부합한 실험을 하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실험으로부터 나온 결과를 해석한 그런 행위들을 담는 논문을 우리가 연구 논문이라고 하고, 이 연구 논문은 영어로 리서치 아티클이라고 부릅니다. 뭐 짧게는 아티클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리서치 아티클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리서치 아티클이라고 하는 건 뭐 전체적으로 영어의 단어 수로 생각을 하면 뭐 4천 단어에서 5천 단어 사이에 뭐 그 정도의 워드로 치면 20페이지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를 했던 논문들, 그러니까 가설을 세워서 뭐 실험을 하고 이렇게 작성했던 논문들이 때로는 좀 짧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길이가 짧은 연구 논문을 우리가 short communication 혹은 brief report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거는 앞서 제가 리서치 아티클이 뭐 한 4천에서 5천 단어다라고 얘기하면 뭐 쇼 커뮤니케이션이나 브리프 레포트 같은 경우에는 뭐 1000단어, 1500단어 뭐 이런 식으로 좀 짧은 내용에 해당을 하게 돼요. 근데 뭐 모든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 이거를 제공하는 학술지에 따라서 약간의 명칭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학술지라고 하는 건 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벨랭구즈 페이퍼에서 네이처 지네틱스 이런 학술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마치 잡지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표현을 할 때 좀 학생들한테 잘 와닿지 않은 게 이제 요즘 학생들은 Z세대이기 때문에 잡지를 안 본 세대란 말이죠. 저희가 아마 잡지의 마지막 세대였을 것 같은데 뭐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잡지들을 보면서 자랐는데 요즘 뭐 잡지가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나? 뭐 GQ? 그죠? 뭐 세시? 약간 이런 이런 좀 웃기긴 하지만 그런 식의 잡지들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그런 그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나온 그런 일종의 책 같은 거, 이 잡지 같은 거를 우리가 학술지 혹은 저널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런 학술지나 저널에 따라서 이런 걸 부르는 명칭이 다릅니다. 어쨌든 그래서 연구 논문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한번 큰 덩어리에서 먼저 보죠. 첫 번째는 abstract, 우리가 한국말로는 초록이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 인트로덕션, 서론. 세 번째는 메소드. 사실 메소드 앤 마테리얼스인데 제가 그냥 메소드라고 적었어요. 방법들. 그 다음에 리절트, 말 그대로 결과죠. 그 다음에 컨클루전, 결론. 뭐 컨클루전이라고 쓰기도 하고 디스커션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고 마지막에는 참조문헌,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형태들도 약간 논문들마다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초록은 무조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 벨랭구스 페이퍼인데 이런 내용에 대한 제목이 있고 요 밑에 이렇게 앱스트랙트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초록. 그래서 이 초록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한번 볼까요?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초록이라는 건 우리가 넷플릭스나 영화를 볼 때 그 소개에 해당하는 것처럼 해당 연구 논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하는 글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을 각각 두세 문장 정도로 쓰는 형태의 글인데 일반적으로 영어 기준에서는 한 200에서 300단어 정도로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소개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이 정도의 분량으로 적는데 여기서 보면 뭐 AD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치매의 그런 유전적인 랜드스케이프, 유전적인 그런 조성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캐릭터라이제이션 한다. 그래서 뭐 디멘시아 뭐 관련된 이런 퇴행성 치매들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면 그 관련된 뭐 패소피지올로지컬 그러니까 병에 연관된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유전학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기들은 유전학 연구를 했다. 그리고 했더니 75개 그런 관련된 로사이를 찾았고 이 중에 42개는 현 시점에서, 그러니까 2022년 시점에서 새로운 거다. 그러니까 우리 연구가 굉장히, 어, 새로운 그런 과학적인 사실들을 발견했다. 뭐 이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유전자들에 대해서 패스웨이 분석을 했다. 왜 패스웨이 분석을 했냐? 유전자라는 건 기능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75개씩이나 나온 유전자들이 뭔가 무작위적으로 우리 몸 안에 있는 뭐 수천 가지의 패스웨이에 이렇게 산발적으로 분포를 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고 얘네들이 되게 신기하게도 되게 신기하게도 아밀로이드나 타우 패스웨이에 주로 나타난다. 그리고 마이크로글리아 임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뭔가 마이크로글리아라고 하는 교세포에 주로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내용까지 쓰죠. 그러니까 유전자도 찾았고 그 유전자들이 나타나는 핫플레이스도 찾았고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슨 분석을 했더니 뭐 31개 정도의 유전자가 뭐 새롭게 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유전자들이 튜머 네크로팩터 알파 패스웨이에 나타난다. 근데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뭐 리니어 유비키틴 체인 어셈블리 컴플렉스를 통해서 이런 TNF 알파 패스웨이들이 뭐 작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네틱 리스크 스코어, 그러니까 뭔가 유전적인 그런 치매의 위험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뭐 이제 향후에 그런 치매나 뭐 아니면 그런 치매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그런 인지 능력의 그런 저하 같은 것들을 그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를 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예측은 뭐 치매에 나타나는 그런 예측을 뭐 1.6에서 1.9배 정도 그런 식으로 예측을 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나이나 혹은 그런 아포이, 치매에 굉장히 연관된 유전형에 해당을 하죠. 이런 것들과 함께 뭐 예측치를 제공한다. 뭐 이런 내용을 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무슨 목적으로 해서 연구를 했고 연구의 내용이 뭐고 그 연구의 의미가 뭔가 이런 식의 내용들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초록만 읽어도 우리가 마치 논문 전체를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초록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이런 식으로 논문을 검색하는 걸 배웠죠? 그래서 이렇게 논문들을 이 알츠하이머 주았다. 그러면 1439편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편 한 편 들어가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쿠팡이나 알리, 테무, 요즘에 뭐 그런 걸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쇼핑몰에 들어가가지고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목을 보죠. 제목을 보고, 제목이 좀 재밌네? 내가 찾던 거네? 하고 딱 들어가서 초록을 쫙 읽어봅니다. 초록은 길지 않은 영어니까 여러분들 쉽게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양반들이 뭘 했나, 이렇게 딱 보면,
이런 걸 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 만약에 요렇게 딱 읽었을 때 내가 찾는 정보가 없다. 그럼 바로 뒤로 가기. 그죠? 왜냐면 나의 시간은 좀 소중하니까. 그러면 이제 나는 좀 이렇게 하일리 사이티드 페이퍼, 좀 좋은 것들을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찾았던, 애용했던 것들, 이런 것들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려가면, 리뷰는 빼고 아티클만 보도록 할까요? 리서치 아티클들만 딱 보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지와스 패밀리 히스토리 오브 알츠하이머 디지즈 재밌겠네 뭐 치매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의 지와스는 어땠나 2018년에 나온 거고 그래서 알츠하이머 여기도 앱스트랙트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몇 명 정도의 사람이 있고 몇 명 정도의 사람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무슨 유전자를 찾았고 얘네가 갖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워퍼린을 섭취하는 이게 뭐지 심혈관 용해제인가요? 뭐 저는 약을 잘 모르니까 아무튼 그런 거랑 뭐 관련된 그런 연관성을 찾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마치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듯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듯이 여러분들이 초록을 읽으면 됩니다.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특히 우리 학교와 같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몇 년 동안 가르치면서 느끼는 건데, 너무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하나를 꼼꼼히 읽으려고 해요. 좀 꼼수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 요령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논문을 이렇게 찾는 것도 사실 저는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쇼핑몰에서 우리가 내려가면서 보다가, 이 제품이 좀 재밌네 하고 딱 클릭을 해가지고, 관련된 설명을 읽으면서 내가 찾던 뭐 이템이야. 딱 그러면 이제 갔다가 전체를 읽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초록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록에 대한 의미를 한번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초록을 찾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서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은 이 본 연구의 주제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해당 주제의 배경 지식을 짧게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의식과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혹은 경우에 따라서 이 연구진이나 혹은 다른 사람이 연구를 했던 내용에 대한 사전 연구를 잠깐 소개합니다. 마치 에피소드, 예전 에피소드, 그죠? previous 에피소드 막 이러면서 보여주는 것처럼 약간 그런 식의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우리가 어떤 연구를 시도할 것이다, 혹은 시도했다,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이 서론의 구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벨랭구즈 페이퍼를 보시면 이렇게 딱 보면 서론이 없어요. 여기 바로 이제 메인이라고 하고 여기 이렇게 분석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건 네이처 지네틱스의 스타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는 서론을 넣는 게 먼저인데 여기는 조금 다른 스타일이죠. 그래서 제가 좀 다른 걸 준비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썼던 논문이고 이 논문 한번 보시면 이 논문은 어떤 내용이냐? 인간의 뇌가 발달을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신경질환의 유전자들이 어떤 식의 스페시피시티, 그러니까 셀룰러 템포럴 스페시피시티라고 하는 거는 세포의 특이성이나 발달 과정의 특이성을 갖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봤다. 근데 뭐를 이용을 했냐? 싱글셀 아틀라스라고 하는 단일 세포의 아틀라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걸 밝혀냈다라고 하는 연구예요. 그래서 앱스트랙트는 똑같이 앱스트랙트고 인트로덕션이 여기 있죠. 인트로덕션을 썼는데 인트로덕션 다음에 이제 마테리얼 메소드에 가기 전에 인트로덕션을 하나, 둘, 두 문단 정도로 사용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맨 처음에 인간의 너버스 시스템은 굉장히 복잡하고 뭐 점진적인 프로세스를 거친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예를 뭐 엠브리오제네시스부터 해가지고 인판시, 차일드후드, 애돌러센스, 영 애덜트까지 뭐 쭉 이루어진다. 그래서 인간의 뇌라는 건 끊임없이 발달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런 배경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라지 스케일 스터디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브레인맵 같은 거를 찾는 연구를 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뭐 어떤 것들을 밝혀냈지만 또 이런 것들은 못 찾아냈다. 이런 식의 이제 사전 연구의 배경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뇌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셀 타입을 찾는 게 이 병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런 예시들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에 적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쯤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가 브레인 트랜스크립톰 앳 싱글 셀 레벨 BTS라고 부르는 아틀라스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게 공교롭게도 뭐 이렇게 아이돌과 같은 이름처럼 느껴지지만 그건 그냥 기분 탓이고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구축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뇌질환의 그런 셀룰라 템포럴 스페시피시티를 봤다. 이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썼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연구의 필요성, 왜 이 주제가 어떤 식으로 지금 요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연구를 하면 어떤 의미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연구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을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는 배경 지식과 그다음에 이 연구를 해야 될 이유와 그리고 이 연구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 순차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테리얼 메소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연구에 사용한 방법들을 요약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짧게 이렇게 보시면 이 마테리얼 메소드, 우리가 싱글셋 트랜스크립션 데이터를 어떻게 콜렉션을 했다. 그다음에 퀄리티 컨트롤이랑 인테그레이션을 어떻게 했다. 그다음에 클러스터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아노테이션 했다. 그다음에 진세 인리치먼트 테스트는 어떤 식으로 했다. 이런 식의 이런 방법론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여기서 저희가 썼던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인트로덕션이 처음에 있고 그 다음에 마테리얼 메소드가 등장을 하는데 네이처 제네틱스 논문을 보시면 이렇게 앱스트랙트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메인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진짜 짧은 인트로덕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이 정도 수준으로 그리고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 리절트라고 쓰지도 않고 바로 결과에 이런 소제목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디스커션이 끝나고 마지막에 메소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어떤 논문들은 이렇게 메소드를 마지막에 적는 논문들이 있어요. 논문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학술지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이 생물학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그런 저널들이 있죠. 사이언스라든지 네이처라든지 아니면 셀이라든지 이런 식의 학술지들은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메소드를 초반에 제시하지 않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학술지들은 사실 우리가 봤을 땐 굉장히 어려운 학술지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대중적인 학술지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 학술지를 읽는 굉장히 다양한 독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메소드와 같이 아주 디테일한 정보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업계 사람들만 알 것 같은 정보들은 뒤로 빼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이제 뒤로 간다라는 정도, 그 학술지마다 메소드를 앞에 넣느냐, 뒤에 넣느냐가 다르다.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은 메소드가 너무 길어지면 이거를 서플멘터리 다큐먼트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 별첨 부록 같은 거에 넣는데 왜냐면 너무 길기 때문에 야, 그렇게 길 바에는 그냥 따로 책을 내. 약간 이런 식으로 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있나 그런 게? 여기 서플멘터리 인포메이션이라는 거 있죠? 그럼 여기 이렇게 서플멘터리 인포메이션 들어가면 서플멘터리 노트 메소드 이런 게 있죠? 요거를 클릭하면 이제 PDF 파일로 요 밑에 지금 PDF가 뜨나요? 요 밑에 PDF 주소가 뜰 텐데 이 PDF를 다운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것도 굉장히 많은 양을 그런 메소드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그 정도로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소드를 쓰고 나면 그 다음에 리절트가 있죠. 리절트는 말 그대로 연구를 진행했더니 나는 이거를 관찰했다더라 라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넣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 연구 데이터가 연구자들한테 말해주고 있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얘기를 해줄게요. 자, 리절트를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메소드가 있고, 메소드 다음에 이제 리절트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 저자들이 어떤 식으로 리절트를 했냐. 제가 지난번에 그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한 대로 논문을 읽을 땐 이런 소제목들을 이어서 읽어도 논문이 됩니다. 그죠? 그 스토리가 돼요. 여기서 보시면 Generation of Singles Atlas for Developing Human Brain. 그러니까 Developing Human Brain이라고 하는 건 뇌발달, 그러니까 태아에서부터 성년까지라고 하는 뜻이겠죠. Developing 하고 있는 인간의 브레인에서 무엇을 했느냐? 싱글스 아틀라스를 제너레이션, 만들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뭐 그런 싱글스 아틀라스에 대한 내용이 요 밑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두 번째 문단은 무엇이냐? 두 번째 그 소 섹션은 무엇이냐? 셀룰라 랜드스케이프, 그러니까 세포들의 그런 조성들이 뉴로디벨롭먼트 디스오더진, 그러니까 신경 발달 장애의 그런 세포의 조성들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어디서 봤냐? 얼리 뉴로널 리니지. 그러니까 초기에 흥분성 신경세포, 아니, 초기에 신경세포들의 발달 과정에서 어떤 식의 그런 뇌발달 유전자의 세포 조성이 나타났는가에 대한 내용이 다뤄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섹션은 뭐냐? 뉴럴로지컬 디스오더 진. 그러니까 그 뇌질환의 유전자 발현량을 글리아 셀 타입. 그러니까 위에는 뉴로널 셀 타입이라고 해서 신경세포에 대해서 봤다면 여기는 교세포에 대해서 봤을 때 과연 뇌질환 유전자들의 발현량이 달라질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레귤러토리 메커니즘, 그러니까 유전자 조절에 대한 메커니즘이 멀티파셋,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그 초기 뇌발달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고, 마지막은 셀룰라 캐릭터리스틱, 세포적인 특성을 발굴했는데 어떤 곳에서 발견했냐? 글라이오블라스토마. 그러니까 그 교세포가 아니, 뇌암이 발달할 때 세포의 특성이 무엇이 있는가를 밝혀낸 연구다. 그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절트가 끝나는 거죠. 자, 이제 리절트가 이런 식으로 5개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아틀라스를 만들었고, 두 번째는 신경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발달장애 유전자들을 받고, 그 다음에 교세포 안에서의 그런 세포적인 특성을 받고, 그리고 그 유전자 조절이 일어나는 특성들이 각각의 셀 타입이랑, 그 다음에 뇌질환 유전자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받고, 마지막에는 뇌암에서의 특성들을 살펴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소제목을 가지고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절트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리절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데이터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어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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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내용들을 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논문들은 쓰기도 하고 어떤 논문들은 그 내용을 여기선 쓰지는 않고 여기 뒤에 이제 디스커션에 가서 그런 내용을 씁니다. 그런 내용을 여기 디스커션에 가가지고 우리가 어떤 연구에서 뭘 찾았는데 그게 암시하는 바가 뭐다라고 하는 걸 이 부분에서 써요. 이게 사실 지금 이제 논문을 막 읽는 학생들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읽고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논문을 쓰게 되겠죠? 논문을 쓸 때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 논문 지도를 학생들 하다 보면 학생들이 초반에 많이 하는 실수. 이 리절트 파트에 굉장히 많은 이 디스커션을 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하나를 찾았다. 그럼 그 내용에 대한 그 설명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그렇게 쓰는 게 나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리절트 섹션은 굉장히 플레인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담담하게 어떤 데이터가 나한테 말해주고 있는 그런 지점들에 대한 거를 기술합니다. 디스크립션 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맥락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디스커션이나 컨클루전 파트. 이게 디스커션이 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위에 리절트에서 나타났던 내용에 대한 해석을 장황하게 합니다. 장황하게 해석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런 데이터를 관찰했다라고 하는 연구자가 연구 데이터를 통해서 독자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내용들을 이제 여기다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관적인 입장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루어졌던 다른 연구들과 비교를 해가지고 이 논문을 쓴 저자들이 본인의 입장을 전달합니다. 그쵸? 그래서 디스커션은 소위 말해서 좀 진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데이터를 분석을 했고, 네, 이런 가설이 있었고, 난 이렇게 생각해. 라는 거를 이제 디스커션에 쓰면서 전달을 하는 거죠. 네,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조금 차이를 두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레퍼런스는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논문이 여기서 이제 디스커션이 끝나면, 이제 메소드가 뒤에 들어가지만, 레퍼런스를 이제 말미쯤에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인용했던 논문을 적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레퍼런스를 이렇게 밑에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레퍼런스에 들어갑니다. 그럼 논문을 어떻게 읽는 게 효율적인가? 이게 이제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연구 논문을 읽을 때는 먼저 앱스트랙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해당 연구 논문이 무엇을 말해줄지를 상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논문을 읽을 때 상상을 해야 됩니다. 그쵸? 이 근데 이게 이제 MBTI가 S인 학생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뭔가 하나를 딱 보고 그 글로부터 내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예측과 상상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넷플릭스나 영화를 보기 전에 예고편을 보면 그 영화를 보기 전에 아, 이게 뭐가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동기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앱스트랙을 읽으면서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정보를 되게 재밌고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앱스트랙을 읽으면서 상상을 해라. 일단 이게 저의 첫 번째 조언이고, 물론 제 조언이 항상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땐 그냥 영상을 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앱스트랙트를 먼저 읽으면서 상상을 하고, 그 다음에는 피겨랑 테이블에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죠? 아, 네, 하나를 빠뜨렸네요. 뭐냐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지난번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첫 번째는 제목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죠? 제목을 읽고, 제목을 읽은 다음에 상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목이라는 게 한 10단어 내외의 그런 문장인데, 이 단어들마다의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 알츠하이머를 연구를 했죠. 그다음에 알츠하이머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그런 치매들을 같이 연구를 했고 이걸 통해서 뭐를 봤냐? 지네틱 에티올로지.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을 봤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준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논문을 읽기 전에 처음에 드는 생각, 아, 이거를 했구나. 이 질환을 봤구나. 치매랑 그다음에 치매에 연관된 것들을 봤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유전학 연구를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엔 이 양반들이 새로운 걸 찾았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앱스트랙을 읽고 이렇게 읽고 나면 그 다음에 피겨랑 테이블을 위주로 읽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아까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대로 여기 약간 5가지 정도의 테이블이 있었던 것 피겨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피겨 1번을 보면 보통 이렇게 피겨 1번이 첫 번째 섹션, 이렇게 소제목에 있었던 첫 번째 섹션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Integrated Singles Atlas of Developing Brain. 그래서 이렇게 피겨를 보면서 피겨 A부터 보통 A, B, C, D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데 이걸 한번 이렇게 해서 볼까요? 그죠? A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있는데 이 알파벳 순서대로 스토리들이 여러분들을 어떤 생각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수집을 해가지고 처리를 했고, 처리한 게 이런 식의 모양과 의미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유전자들이 셀 타입에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걔네들이 무엇인가, 이런 식의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논문의 이런 모든 텍스트를 읽을 필요 없이 소제목을 읽고 피겨를 본다. 그리고 또 무엇이 중요하다? 상상을 해야 된다. 그죠? 상상과 직관으로 바라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두 번째 소스 섹션을 읽고, 그 다음에 또 피겨 2를 읽습니다. 피겨 2를 읽으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A부터 H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구성을 합니다. 또 상상과 직관으로 읽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피겨랑 테이블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피겨랑 테이블은 그 연구의 고갱이를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고갱이가 뭐냐? 곡갱이가 아니라 이게 핵심이라는 뜻인데, 우리나라 말인데요. 그 우리 그 연구의 아주 핵심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피겨나 테이블이 독자들 그러니까 남한테 그러니까 독자들에게 두세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보통 이 논문을 쓰는 저자들이 정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내용을 잡아들일 수가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리해서 본인의 언어로 정리를 해보면 내용들이 많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논문을 처음 읽을 때 연습을 해볼 것. 제목을 읽는다, 앱스트랙트를 읽는다, 그 다음에 피겨와 테이블을 읽는다. 요거까지 하면 특히 논문을 처음에 읽는 이 초보들한테는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 논문을 더 읽고 싶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는 게 내가 메소드를 읽어야 되냐. 저는 메소드 자체를 집착적으로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 읽는 사람한테. 왜냐하면 메소드가 그 처음 논문을 접하는 특히 학부생들, 그다음에 대학원 신입생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하고 갔기 때문에 괜찮은데 학부생들한테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그렇게 막 너무 깊게 읽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물론 뭐 제 의견에 반박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지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여러 편의 논문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사용하는 그런 공통적인 메소드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와스였다. 그러면 예를 들면 메소드를 한번 가볼까요? 그런 메소드를 보면 항상 여기에 샘플이 들어가고 항상 퀄리티 컨트롤이나 임퓨테이션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 스테이지 1 애널리시스, 디스커버리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논문을 이거 말고도 여러 편을 읽다 보면 요런 각각의 세부 항목에 대해서 쓰는 공통적인 메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스테이지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한 뭐 10편 이상, 20편 이상 읽어보다 보면 그때부터 이제 이런 맥락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추천입니다. 그리고 논문을 읽기가 정말 정말 처음인 사람한테는 인트로덕션을 아주 세세하게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차라리 처음에 앱스트랙트, 피겨 테이블을 읽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대로 파악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앞서서 말한 인트로덕션의 구조처럼 여러분들이 보는 거를 그 이후에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논문 읽기가 수월해지면. 그러면 이제 일부 논문들은 인트로덕션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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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쓴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미니 리뷰를 쓴 것 같은 인트로덕션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인트로덕션을 이렇게 읽다 보면 예를 들면 여기는 지금 키워드가 뭘까요? 인간의 뇌발달, 그 다음에 그 신경발달 장애 유전자, 그 다음에 싱글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한 내용들이 인트로덕션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런 사전 연구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읽다 보면 또 되게 중요한 그런 이전의 연구들에 해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논문 한 편만 읽지만 마치 우리가 어벤져스 시리즈를 보는 것처럼 뭐 저는 어벤져스를 안 봤기 때문에 되게 부적절한 그런 비유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내가 너네 어벤져스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네. 헐크가 어벤져스인가요?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악플이 달리겠지만 뭐 헐크 시리즈를 봤다. 근데 뭐 그전 시리즈가 아이언맨을 봐야 된다. 그러면 그 아이언맨까지 보게 되죠. 헐크를 보고 재밌으면 아이언맨까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어, 네, 밑에 뭐 댓글로 달아주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 논문을 읽고 재밌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유전자들을 찾는 거에 그 태아의 임신 중기 그때 전전두엽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문장이 들어가면 이렇게 5번 레퍼런스를 볼 수 있죠. 5번 레퍼런스를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Developing Human Prefrontal Cortex. 그러니까 전전두엽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그 뮤테이션이나 RNA들이 어떤 식으로 코디네이션 되는가를 보는 연구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치 그 어벤져스의 무슨 아이언맨 시리즈 같다. 이거를 먼저 봐야 되는구나. 이전작을 먼저 봐야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이걸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어느 정도 읽는 어떤 노하우가 생기면 이 인트로덕션이 조금 더 유용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연구보다 이전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보는 그런 어떤 길이 보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조금 다른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어, 여기서 이제 제가 쓴 논문인데, 저는 이제 주로 자폐에 대한 논문을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그 사후뇌 조직,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이런 식의 인간의 뇌가 발달할 때, 이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뇌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발생학적인 내용들을 논문을 좀 몇 편을 썼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런 논문을 읽다 보면 이 저자가 뭐 예전작에서는 뭘 썼지? 무슨 영화를 찍었지? 이런 게 궁금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크리스토퍼 놀란의 감독의 영화가 재밌다. 그러면 그 영화를 한 편을 보고 재밌으면 그 영화에 대해서 계속 찾아보겠죠. 뭐 이병헌 감독이 재밌다.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극한 직업을 봤는데 이 감독 너무 재밌어. 그러면 이 감독이 예전에 찍었던 게 뭐지? 하면서 계속 찾아보게 되잖아요. 뭐 족구왕도 찾아보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떤 맥락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구자라고 하는 건 갑툭튀로 뭐 이거 논문 썼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의 생각이 익어져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자들이 썼던 예전의 논문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했던 요 앱스트랙트 피규어를 보면서 상상하는 단계가 지나가면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인트로덕션이나 사전 연구들을 보면서 그 맥락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하죠. 네, 이제 요런 식의 내용들을 제가 여기다 적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뷰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리뷰 논문에서 제가 하나만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리뷰 논문 중에 좋은 학술지의 리뷰 논문이 있습니다. 특히나 논문을 처음 읽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은 추천하고 싶은 이 저널이 있는데, 예를 들면 네이처 리뷰나 트렌지인이라고 하는 걸로 시작하는 그런 저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네틱스에 대해 읽고 싶다. 그럼 네이처 리뷰 지네틱스라고 하는 거를 읽으시면 되고, 트렌지인이라고 하면 트렌지인 지네틱스, 여기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읽으시면 됩니다. 이런 리뷰들은 굉장히 유명한 그 분야의 대가들, 그러니까 그 분야의 가장 힙스터들이 쓴 그런 리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생각이나 어떤 관점들을 읽으면 굉장히 유익한 그런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내용들을 한번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논문을 읽을 때 몇 가지 팁이 있는데, 어, 이런 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반적인 팁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약간 여기를 좀 수정을 안 했네요. 잠깐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됐다. 이제. 제가 좀 약간 아까 들어갔던 내용보다 좀 다듬은 게 있었는데,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 일반적인 팁. 첫 번째, 용어는 단어장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처음 논문을 읽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거. 단어가 어렵다. 그죠? 그래서 단어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어렵냐면 우리가 학부 때 배웠던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 단어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과학이라고 하는 거, 과학 연구라고 하는 거는 어, 끝이 없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되게 철학적인 얘기인데 과학이라고 하는 건 관점의 변화예요. 그래서 이 관점의 변화라고 하는 건 분절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되게 연속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같은 시기를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어들이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5년 전에 이런 용어를 썼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용어를 쓰기도 하고 굉장히 변주된 그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단어장들로 그런 용어들을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용어들 간의 유사성이나 차이점들을 지속적으로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과학을 보는 눈을 발전시켜 줍니다. 그쵸? 일단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런데 네이처 리뷰나 아까 제가 여기서 소개한 트렌지인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그 당대의 대가들, 그 당대의 최고의 전문가들, 엑스퍼트들, 그 당대 최고의 힙스터들, 가장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 그분들의 관점으로 정리된 용어들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이처 리뷰에 들어가셔서 학술지를 보시면 그 사람들이 일종의 박스 같은 걸로 용어를 제공합니다. 여기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이처 리뷰. 여기는 없네. 여기도 없고, 네. 뭐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한번 찾아가지고 들어가 보시면 뭐 쉽게 박스를 찾을 수가 있고 그 박스 안에 이제 그 용어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들이 있는 것만 하더라도 특히 논문을 처음 읽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요. 자, 두 번째, 논문 읽기랑 정리가 처음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30분, 제가 하루에 30분씩 꾸준히 하라고 했는데 30분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1시간, 2시간 걸릴 수도 있는데 이 시간이 매일매일 하다 보면 매일매일이라는 건 주말까지 포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매일매일 운동을 하듯이 하다 보면 30분 컷으로 짧아질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진짜 장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시간을 겪었고, 저도 처음에, 저는 이제 학부 때부터 논문을 읽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1년차 때 정말 논문을 많이 읽었는데, 제가 대학원 들어가서 처음에 6개월 동안 논문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논문을 거의 한 6개월 동안 한, 다 읽은 건 아니지만 제 서집 프로그램에 제가 추가해 놓은 논문이 300편이 넘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원 한 2년 안에는 거의 한 1000편 가까이의 그런 논문들을 찾아서 정리를 해놨는데 이게 처음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루하루 꾸준히 하다 보면 이걸 딱 6개월만 하면 정말로 실력이 천지개벽 하듯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 제가 위에서 말했던 요런 흐름들 있잖아요. 상상하는 거, 그 다음에 길을 보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처음에 꾸준하게 해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논문을 찾았어. 이 논문을 읽어봤는데 논문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굉장히 어떤 논문들은 어렵게 읽혀지는, 읽기 어려운 논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논문들은 덮어두고 다음날 다시 한번 보면 됩니다. 어제 나와 오늘의 나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같은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날 또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또 덮어두고 그 다음날 또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자기한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데 되게 놀랍게도 이 지식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건 선형적인 학습이 아니에요. 되게 갑자기 어느 순간 상변화가 일어나듯이 학습이 되게 됩니다. 자기 실력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찾아놓고 서지 프로그램에 이 엔드노트에 넣어두고 이렇게 이렇게 날마다 내가 이 파트를 조금 조금씩 읽어보겠다 하면 어느 날 갑자기 그 길이 보여서 읽는 날이 옵니다. 왜냐하면 지식이라는 건 처음엔 되게 파편화돼가지고 내가 배우게 되지만 그것들이 하나의 전체적인 틀이 만들어지는 순간이 갑자기 어느 날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논문들을 덮어두고 여러 날을 반복해서 읽어보기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고 제가 이제 다음번 영상에서는 챗GPT를 이용해서 읽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일반적인 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논문 읽는 방법에 대해서 뭐 저 말고도 굉장히 잘 이 내용에 대해서 쓴 글들이 있습니다. 그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 매드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블로그에 들어가면 이 논문을 쓰는 논문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읽고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 논문을 작성하거나 하는 거에 도움이 되는 이런 책들이 있어요. Science Research Writing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Writing Science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이 책들 여러분들 도서관에 분명히 다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이걸 보는 뭐 우리 학교 도서관이라 우리 학교 학생들의 도서관이나 아니면 뭐 다른 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보시면서 논문이라는 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작성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걸 파악을 하면서 여러분들 논문이 있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이제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 그, 우리가 이제 논문을 읽는 시리즈, 논문을 쓰는 시리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그 영상을 남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